안녕하십니까, 옴스입니다. 2020년 하반기 공채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은 하반기 지원하시는 분들이 좀 참고할 만한 국내외 사회 이슈들 좀 준비를 해왔고요. 특히 포스코 4번 항목 그리고 삼성그룹의 3번 사회 이슈 항목 작성하실 때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첫 번째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고요. 혹시나 시간적인 여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 영상 통해서 추가적인 사회 이슈 한 번 더 공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코로나가 바꾼 산업지도와 사업방식 그리고 빠른 변화가 생존의 핵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기사는 아래 나오는 기사 한번 나중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들, 산업군 그리고 사업군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구산업, 엔터산업, 식품산업은 지금 호실적으로 웃고 있고, 반면 극장이나 장비, 의류 OEM, ODM과 같은 업체들은 지금 울상이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런 변화된 삶에 따라서 어떤 신규 사업 영역이 새롭게 태동하고 있고 어떤 것들이 왜 주목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변화에 따라서 기업들의 영업 방식이나 신규 사업 영역 또한 변화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 코로나19가 바꾼 우리들의 일상, 기업들에게 미친 영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는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재편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면서 특히 연초에 이런 문제가 많이 불거졌었는데요. 전 세계 곳곳에 분산되어 있는 생산체계 자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했었습니다. 요거는 비단 국내 기업에만 한정되는 건 아니었고요.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망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제조기업들이 이런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에 대한 전략 자체를 수정할 필요성이 굉장히 크게 대두되었고, 그래서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국으로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그런 기업들을 되돌리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빠르게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들까지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로 지금 글로벌 기업 64% 이상이 지금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여러분들이 좀 신경 썼으면 좋겠는 개념이 뭐냐면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의 차이점은 좀 분명하게 인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쇼어링은 국내로 완전히 돌아오는 걸 얘기하고요. 니어쇼어링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인접한 국가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국내 이 사업 환경 같은 경우에는 높은 인건비 때문에 노동 집약적인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을 갖고 사업을 영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쇼어링이 아니라 어떤 인건비가 값싼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주변 인접 국가로 회귀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니어쇼어링이 좀 더 적합할 거고요. 하지만 핵심 기술 연구 개발이 필요한 그런 기술 집약적인 산업 같은 경우에는 리쇼어링을 통해서 국내 어떤 산업 생태계 자체를 일원화된 형태로 좀 구축하는 것 자체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고, 또한 생산망 자체를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공급망 단절에도 좀 더 능동적이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라는 측면에서는 이런 두 가지 개념이 둘 다 각각 다른 의미로 중요하기 때문에 좀 같이 봐두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기사는 미중 무역 분쟁 관련된 기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통해서, 그리고 중국의 어떤 틱톡이나 SNS 서비스를 통해서 미국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다라는 주장을 통해서 중국 기업들 제재에 나서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미국의 스탠스인데요. 이로 인해서 전 세계 산업군 내 경쟁 지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선언함으로 인해서 화웨이는 자신들이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네트워크 장비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공급 차질이 빚어지면서 같은 산업군 내에서 후발주자로 뛰어들고 있었던 기업들에게는 기회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스탠스는 반 틱톡, 그러니까 틱톡의 사용 자체를 미국에서 불가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또 SNS 시장 자체의 판도 변화를 좀 일으킬 수 있고요. 지난주에는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SMIC라는 중국 내의 파운더리 생산 업체 자체에 대한 규제를 또 한 번 단행함으로써 다시 한번 산업 내 지형이 바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적극적인 어떤 동맹국 확보에 나섬으로써 이런 주변 국가들 아니면 타 국가들이 어떤 식으로 이런 분쟁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좀 주의 깊게 보다 보면 어떤 기업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미역 분쟁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어떤 곳으로 이런 분쟁이 번지게 될 것인지, 이로 인해서 제재받는 기업은 어떤 곳들이고, 그로 인한 제재가 만약에 촉발될 경우에 어떤 기회가 새로 태동하거나 생겨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까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하고 있는 국가 채무에 대한 이야기고요. 최근 4차 추경이 어쨌든 확정이 되면서 7.5조 규모의 적자 국채가 추가로 발행되게 되었습니다. 적자 국채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자 국채라는 건 원래 나라에서 예산을 쓸 때에는 세입을 확충하면서 그 확충된 세입을 통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세입으로 지출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나라의 신용도를 기반으로 채권을 추가로 발행하는 게 적자 채권입니다. 소위 말해서 나라의 어떤 신용도를 기반으로 빚을 땡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만 해도 4번의 추경이 있었고 지금 현재 나라 빚은 850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850조라는 절대치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게 되면 감이 잘 안 올 수밖에 없을 텐데요. 2017년 대비 2020년까지 부채 상승률을 본다면 2017년 660조에서 현재 2020년 847조까지 약 200조, 190조가량의 국가 빚이 급등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2020년 기준으로 국가 채무 비율은 43.8%까지 급등을 한 상태이고요. 내년도 2021년도 예산안이 지금 통과가 됐는데 내년도 555조입니다. 그리고 세입으로 555조의 예산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90조 원가량의 적자 국채 추가 발행이 현재 이미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내년도가 되면은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1000조 원에 육박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국가 채무 비율도 47%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 GDP를 기준으로 산출된 채무 비율일 뿐이지 만약에 경기 회복이 더디거나 내년도에도 GDP 상승이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분모값인 GDP 자체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국가 채무 비율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국가 채무는 결국에 미래 세대가 갚아 나가야만 하는 그런 빚의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논의를 토대로 채무의 증가폭을 좀 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 제시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갈수록 높아지는 국가 채무 부담은 국가의 신용도를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이로 인한 기업들 그리고 정부 그리고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 그리고 성장에 대한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좀 한번 제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편성된 555조 예산안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배분되어 있는지까지 조금 더 한 번 더 찾아보면서 이런 배분 자체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경제 성장과 어느 정도의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어떤 부분에 좀 더 예산을 올바르게 투입하는 게 지금과 같은 불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견해까지도 같이 제시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은 옴수접수. 자, 5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가 촉발한 트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온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비대면 소비가 점차 많은 산업군으로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사업 방식과 판매 방식,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 또한 급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피해를 받았던 업체가 바로 대형 마트죠. 직접 찾아가서 모든 물품을 구매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오프라인 마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고요. 더더욱 소셜 커머스나 이커머스 그리고 오픈마켓을 중심으로 한 소비자들의 구매는 갈수록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대형마트는 고민이 많았죠. 이 오프라인 마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고 매출은 급감하고 있는데 이 많은 점포들을 그대로 운영하자니 임대료며 고정비며 감당이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해진 개념이 바로 오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포 오프라인, 오프라인 포 온라인이라는 개념인데 두 개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느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유통업 또는 소비재 중심의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마트 매장 바꾸니 쓱닷컴 매출도 올라갔다라는 기사에서는 매장 자체를 좀 확실하게 좀 변화시킴으로써 고객들의 방문을 유도하고
그리고 이런 방문 유도와 함께 온라인 판매까지 같이 연계해서 매출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시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변화 시대에 적합한 오프라인 채널의 운영 방식 내지는 전략에 대한 방향성을 일부 제시했다라는 측면에서 저런 기사들도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관련된 기사로는 이제 패션주들 중에서 이 오프라인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게끔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한 결과 실적 개선 내지는 오히려 실적을 많이 더 온라인 비중으로 옮겨서 선방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고요. 이런 것들 통해서 소비재 기업들 이런 변하는 트렌드에 어떻게 좀 더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변하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혹은 좀 더 약진을 위한 새로운 기회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더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째 주제입니다. 공공 소프트웨어 분야 대기업 참여 제한이 낳은 부작용이라는 제목으로 6번째 이슈 준비했고요. 공공 소프트웨어 조달 시장에서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다라는 이 관련된 법안이 8년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IT 경쟁력을 키운다라는 명목하에 시행이 되긴 했는데 아무래도 기술력이 부족하다 보니 어떤 대규모 시스템 개선, 대규모 개발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경쟁력 있는 그런 기술력과 품질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없어서 오히려 IT 시스템 개선과 발전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저해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교육부에서는 차세대 교육 행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좀 선진화된 그 교육 시스템 좀 구축하고 싶어 하는데 아무래도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다 보니까 자신들은 나이스라는 대기업과 이런 시스템 개발 사업을 벌이고 싶은데 과기부에서는 계속해서 반대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와 법률로 인해서 조금 더 빠르게 발전하고 개선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 혹은 기업의 입장에서 더 좋은 시스템,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하는 건 공기업 공공기관이죠. 더 좋은 행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행정 시스템 선진화와 효율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규제를 좀 과감하게 혁파하는 것이 좀 더 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고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좀 더 기술력 있는 기업들만 살아남음으로써 시장 전체의 기술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그런 여러분들의 견해를 제시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반대되는 견해가 있다면 반대되는 견해도 제시해봐도 좋고 이런 이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함께 제시해봐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이슈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보호 업종을 좀 이제 지정을 해서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규제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걸로 인해서 앞으로 이 미래를 끌어갈 수 있는 신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 분야에서 제대로 된 기술 발전이 일어나지 않고 이로 인해 세계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 자체가 점점 약화되고 위축되고 뒤처지고 있는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련된 이슈들 같이 찾아서 제시를 해보는 것 또한 좋은 접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미래금융 패권의 승자는 누구인가라는 내용의 기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빅테크, 뱅크, 핀테크라는 어떤 단어들로 대변되는 이 현재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경쟁 구도를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는 시중은행 중심으로 돌아갔던 이 금융시장이 IT 기술력을 기반으로 등장했던 핀테크 기업들, 토스와 같은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이제는 네이버, 카카오와 같이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쟁력, 플랫폼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들까지 금융시장에 뛰어들므로써 전통 그 금융시장의 강자였던 기업들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런 금융시장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런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앞으로 미래 시대에 있어서 어떤 패권을 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 좀 밝혀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저는 빅테크 기업들의 약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 기업들의 잠재성과 가능성 그리고 사업 역량이 더욱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플랫폼을 기반으로 그리고 앞으로 데이터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21세기에서 데이터 경쟁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들로 지금 사업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비단 금융권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군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네이버 장보기 그리고 네이버페이는 네이버 온라인 쇼핑은 심지어 유통산업과 결제시장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커머스나 오픈마켓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개별 기업들은 혹은 뭐 개별 기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산업적인 관점에서 어떤 관점에서 사업을 펼쳐 나가야 되고 어떤 전략을 좀 펼쳤을 때 21세기에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적합한 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IT 기술의 발전 그리고 금융시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견해 밝혀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사회 이슈 준비해봤고요. 포스코 쓰실 때 그리고 삼성전자 쓰실 때 그리고 혹은 면접에 가실 때 이런 관련된 이슈들 좀 잘 머릿속에 넣어두셔서 좋은 인상 남기고 꼭 코로나 시대 뚫고 최종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